여기는 언제쯤 개발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색깔이 달라요. 건물들의 형태가 다르고 유성산이 보다 보면 보입니다. 지붕만 봐도 대충 보여요. 21세기 중반에 가장 핫할 지역은 이 라인이 아닌가. 답사도 보면 힘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집 사고 파는 일 정말 힘든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집과 특히 입지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의 저자이기도 하신 도시문헌학자 김시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집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오를 때는 오를 때대로 많이 힘드셨고 지금은 또 하락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이 도시를 답사하고 기록하고 네. 정리까지 하고 그렇죠. 계신다면서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부동산이나 이쪽에 경제 쪽 계신 분들은 아마 임장이란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저는 임장은 아니고 원래 답사를 했던 사람인데 답사.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고 변화하는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 책을 참고하시더라고요. 저는 개발 예정지 지역을 마지막 기록한다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분들은 본인이 투자한 지역이 어떻게 앞뒤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답사팀 중에도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로 하는 얘기가 초급 투자가들은 그냥 건물 하나 딱 보고 마는 건데 집만 네. 보고 중급 넘어가면 토지 전체 역사를 본다고. 그러다 보면 공해 문제라든지 이번에 8월 9월에 장마 폭우 같은 이런 문제도 다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임장으로 한 게 아니라 답사로 기록했었는데 네.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거 보고는 그럼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을 위한 매뉴얼 하나 써드려도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쓴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강조하시는 게 앞으로 급변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지역을 주로 찾아가 기록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데 그렇죠. 그런 지역입니까?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택지 예정지. 서울 및 대도시들의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는 대충 봤고요. 한 번씩. 물론 계속 봐야 되지만 요즘에 주로 근교 지역의 택지 개발 예정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과 도시가 충돌하는 느낌. 그러면서 어느 마을들은 살아남을 거고 어디는 없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어느 지역 어느 마을들이 구도심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인가. 예를 들어 세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동지역 행정 기관들이 있는 지역하고 조치원이라는 데가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두루두루 보고 이제 평소에도 이제 지도 켜놓고 했습니다만 부동산에 가면 있는 그림지도 말고 위성사진을 기본적으로 보죠. 그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게 봐야 집들의 구조가 어떻고 여기는 이제 개발 예정지구나 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도심인 거죠. 도시 색깔이 달라요. 신도시 지역이나 90년대 지역하고 70년대 그 이전 지역은 그래서 보다가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검색해 보면 무슨 조합 설립돼 있고 그런 지역을 기록을 하고 있죠 주로. 지금은 인기가 없는 지역이지만 이렇게 언젠가는 인기가 있어질 그런 지역으로 바뀔 곳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가보시면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식민지 때 개발된 초기 도시계획 지역들 예를 들어 도남동, 영등포, 상도동, 신길동 이런 데들이 30년대, 20년대 개발된 데들이거든요. 그때 개발이 꽤 잘 됐기 때문에 폭폭 4m 해가면서 그동안 개발에서 밀렸던 거죠. 그 주변 지역만 먼저 개발되고 그러다가 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신길 뉴타운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특징이 보입니다. 색깔이 달라요. 건물들의 형태가 다르고 유성산이 보다 보면 보입니다. 지붕만 봐도 대충 보여요. 여기 대신 연식이 얼마든 100년대 동네고 150년 동네고 여기는 언제쯤 개발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물론 아마 경제 쪽에서는 통계랑 다를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내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사는 지역만 이렇게 안 뜨는 거야? 다른 지역만 뜨고 그러면 이렇게 궁금한 건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게 있어서 언젠간 그런 그렇죠. 지역도 언젠간 뜨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뜨는 지역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유학을 일본에서 했는데 에도 시대부터 도쿄까지 한 300년, 400년 보다 보면 말씀처럼 유행이 돕니다. 특히 많이 하는 얘기들이 한국의 지하철 2호선 같은 순환선 야마노테선이라고 도쿄 가면 초록색 선이 있는데 그 역을 따라서 100년간 주기로 유행이 돌고 있더라고요. 100년간을 통해서 100년의 주기로. 지하철을 돌아요? 예, 100년 주기로 지하철 역을 따라 유행을 돌고 있는. 지금은 신주쿠, 하라주쿠 이런 데가 핫한 건데 그전에는 그 위에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내리지도 않는 역이 100년 전에 핫플레 있었던 거예요. 부산 역사가 100년 되니까 그런 흐름이 보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원래 전공이 이제 동아시아 역사나 문헌들이다 보니까 구한말부터 쭉 보는 거죠. 한반도의 도시계획사를. 보다 그때부터 예, 또 그때부터. 이게 진짜 오랫동안 보시는 거군요. 구한말의 신도시라는 게 말하대로 마포 또 이제 신촌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획한 걸 보다 보면은 100년 정도 흐름이 잡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지금 1920년대 개발된 청량리라든지 영등포 여가피라든지 이제 때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대충 도시 성숙한 도시는 주기가 100년인 것 같아요. 100년. 100년. 그러니까 그 정도 텀을 보고 투자하시면 좋고 네. 아니더라도 도시계획들이 국가 기록원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예상해 투자할 수도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청량리 투자한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신길도 이미지가 달랐잖아요, 완전히. 네. 약간 좀 허름한 느낌. 네. 근데 지금 젊은 분들한테 신길하면은 그냥 뉴타운인 거죠. 와. 그러니까 선입견을 깨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그러면 원도심을 살리는 게 낫냐 아니면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건 거보다는 다 쫙 부시고 다시 세우는 게 지금까지 계속된 반복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례가 더 좋은 사례고 어떤 사례가 나쁜 사례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결국 정치적으로 합의된 거지만 애매하게 원도심을 개발하다 보니까 남겨야 될 때도 파괴되고 그렇다고 원도심 재개발한 뒤에 충분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도심도 개발되는 과감히 개발돼야 되고 예를 들어 을지로 1가 입구부터 4가 정도까지 개발이 돼야 되고 5, 6가는 남을 거예요. 거기 워낙에 오래된 상권이 있는 곳이라 대한제국 시절부터 상권이 존재하는 곳이라서 건설업체들이 못 뚫습니다. 거기는. 그런 지역은 좀 더 의식적으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기로 한 을지로 1가 4가 정도는 좀 더 고층으로 올릴 때는 팍팍 올리고 한 50층, 100층. 서울이 너무 고층이 적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도심에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자꾸 교외로 나가니까 택지 개발한다고 엉뚱하게 또 농촌마을도 파괴되거든요. 그럼 농촌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고층화라고 봅니다. 용적률 상향하고. 고층화. 자 그러면 도심은 그렇게 개발한다 그러면 네. 이제 서울 주변 지역은 어떤 식으로 또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변 지역이 참 난개발이죠. 한숨을 한번 쉬는군요.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계획적으로 개발했는데 분당도 그렇고 용인의 말씀을 드리면 네. 난개발의 대명사죠. 그 길도 안 제대로 못 뚫고 수도도 안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경기도 광주가 또 다른 또 그 길을 겪고 있어요. 그쪽은 아파트로서가 아니라 빌라로 지금 똑같은 난개발 상황이라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딱 하는 게 낫다. 국가가 하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민간에 대해서 용적률 제한이나 이런 거 좀 상향 조절시켜주고 알아서 개발해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분양 안 되면 안 되는 거 망하는 거고 그걸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개발은 여기저기 막아놓고는 LH가 택지 개발한다고 사고만 치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LH가 공공 개발한다고 강제 수용을 해버리니까 토지주들은 토지주들 불만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파괴되고 이런 일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사하면서 느끼는 거는 고양, 남양주, 화성 정도만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더 하면 대규모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좀 살아남지 않을까 전체적인 그 질서가 그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3기 신도시는 아직은 어쨌든 희망이 네. 있잖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면 희망이 있군요. 아니, 없나요? 이미 늦었습니까? 3기 신도시도 이런 지금까지 신도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3기 신도시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좀 뭐 검토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3기 신도시 똑같이 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똑같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답사하면서 받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네. 제가 일일이 찍진 않겠는데 너무나 많은 원성이 있을 거라 댓글이 네. 네. 보다 보면 그래서 남양주 같은 곳은 괜찮다 생각해요. 남양주 땅이 넓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적으로 몇몇 지역은 좀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현지민들과도 토지 수용 문제부터 해서 공해 문제 구체적으로는 제 책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차라리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국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다 보면 이게 좀 애매한 상태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건 말씀드릴게요. 지난 신도시 같은 건데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랑 엮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성이라든지 수원이 갈등이 안 그래도 심했는데 공항 문제로 거기에 지난 신도시를 끼워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져 버리는. 그래서 솔직히 지난 신도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3기 신도시는 전체가 다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단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급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으로. 네, 공급 부족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중단이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할 걸요. 그러다가 또 집값도 폭등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는 중단시켜야 한다보다는 중단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될 거라고. 예. 네. 아니면 예상과는 다른 형태로 연계될 것이다. 결국 그거는 안보 문제랑 연결돼 있는데 수원 공항에서는 전투기가 뜨잖아요. 네. 그 전투기를 못 뜨게 해야지 진화 신도시가 뜨는 건데 소음 문제 때문에 네. 이거 동탄하고도 연결됩니다. 근데 그 공항을 옮겼다가는 한국의 국방이 근본적으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모든 3개 신도시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지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랑 엮여 있다. 남양주는 그런 문제가 덜합니다. 전체적으로 3개 신도시 대부분 그냥 접더라도
남양주만 서부 지역만 개발 철저히 잘하면은 대부분의 수도권 수요는 흡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보면 참 네. 넓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서울과 서울도 이제 경기도 이렇게 네. 좀 알아봤다 그러면 현재 상황 지방 도시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인구 감소들이 지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익산이라든지 순천처럼 그 지역에 큰 도시가 없는 중간 도시들은 인구가 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반가워하세요. 네. 우리가 행정을 잘해서 멋진 도시라던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불꽃이요? 예. 지금 주변의 농촌이나 작은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인구가 또 옮겨갈 거예요. 아마 다 대도시로. 네. 근데 이 경우에 한때 유행했던 개념이 컴팩트 시티 개념으로 정비를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밖에 또 만드시더라고요. 혁신 도시들을 만들고 신도시 만들고 지방 도시들이 예. 다시 또 그 중간급의 도시들 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가지고 도시 구조를 잘 만드시면 좋을 텐데 구도심 인구를 신도시로 옮기는 전략만 취하고 계셔서 이렇게 되면은 도시대로 힘이 떨어지고 매력이 사라지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직장도 없고 해서 빠져나갈 텐데 어떻게 하시려나 생각이 걱정이 많이 들어요. 많이 다니다 보면. 혹시 잘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많이 드는 좋은 사례는 원주. 강원도 원주. 네. 원주는 물론 혁신 도시가 지방 곳곳마다 가서 너무 구도심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였는데 원주 혁신 도시는 비교적 위치가 괜찮아요. 군부대 하나 끼고 구도심하고 붙어 있어서 갈만합니다. 버스로 가봤는데 한 15분 걸어도 그 정도 거리. 괜찮고 이제 기업 도시가 또 정 반대편에 있는데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고 하지만 서울에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주가 중심이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구 중앙선 원주역이 폐역되고 아주 아래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무실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 터미널이라든지 새 원주역이 생겼고 그쪽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있는데 일반적이면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현지에 가서 지역분들하고도 말씀 나눠보면 그쪽은 현재 강원도 전체의 강남 기능을 하고 있다고. 오. 또 충청북도 일부까지도. 예. 그 지역에 사시는 의사분들이 이런 분들이 출퇴근을 하신대요. 원주 무실동에서부터 전역으로. 와. 이거 광역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주는 강원도 전체의 구심점을 역할하고 있고 춘천처럼 그러면서 서울하고도 1시간 정도 거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지방 도시를 답사하셨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어디인지는 말고 어떤 예. 사례? 네. 중앙에서 혁신 광고서를 내려보내 가지고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유지들 입장에 따라서 저 멀리 있는 땅에다 개발하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 참 안 좋고. 혁신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서 멀리 있는 이유가 그렇지. 지주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듣습니다. 결국 이제 도시는 죽어도 지주들은 살아남는 거죠. 어쩐지 저는 좀 이상한 게 혁신 도시가 이상하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린 곳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어느 도의 어느 지역도 모 토지주이자 유지인 사람 입장에 따라서 대학 이전시키기도 하고 그랬다가 대학이 너무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붕 떠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소수의 말하자면 일본식으로 말하면 토건족이라고 하는 삼각형 있잖아요. 토건 삼각형. 지역 유지하고 정치인하고 중앙 국회의원들 이 움직임들 휘말리는 사례가 많고 게다가 이제 삼박자인데 거기다 시청이 이전하고 구청이나 네. 그리고 교통기관이 이전하는 터미널이나 KTX역이 그렇게 되면 심각한 거죠. 네. 그런 사례가 몇 개 떠오르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벌써 저도 떠오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뜨거운 감자 하나 또 한번 건드려 보죠. 요즘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 이제 기관들 많이 또 요번에도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이전들 이미 이제 과거 정부에서도 이전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 지금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방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중앙 부처들의 지방 이전은 찬성입니다. 중앙 부처들. 네. 정치의 역할은 효율이 아니라 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서 만나다 보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경기도 밖에 나가면은 땅끝인 줄 알아요. 한 번도 안 나가보고 그러면서 정부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기관들이 밖으로 떠나면 사표를 냅니다. 네. 그러면 이전한 기관에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요. 이건 선순환이라고 봅니다. 그게 취지 맞는 거예요. 그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왜 중앙 정부를 서울 경기도 출신들이 다 차지해야 되느냐. 그렇죠. 지역적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예전에 그 포항제철 만든 박태준 회장이 원래 대한중석공사 사장이었거든요. 텅스텐. 네. 근데 영월 상동이라는 데 광산이 있었는데 고위 간부들이 한 번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강원도 영월을. 그래서 상황도 모르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신용을 받아서 한번 해봐라. 중석이 중요한 수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더라고요. 광산 사택도 그렇고. 그래서 개조해주고 직원들한테 좀 내려가서 살라고 편의점 보라고 했더니 대부분 사표 냈다고.
아, 그런 게 회고록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그리고 공무원들의 지방으로의 이동이라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건 맞는 방식인데 KTX 놓고 하니까 출퇴근하더라라는 건데 이건 사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주 혁신도시 문제인데 나주 혁신도시가 이제 나주랑 광주시 걸쳐 있거든요. 초기에는 광주로의 출퇴근 좀 힘들게 해놨대요. 그때는 다 자가용 타고 다니더라고. 그럴 바엔 차라리 대중교통 운행이 낫죠. 탄소 발자국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KTX 나와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거 대충 대전까지 얘기고 중부권 메가시티 문제랑 연결되는데 네. 중부권 메가시티, 대세청이라고 좀 부르는 대전, 세종, 청주 네. 이쪽은 좀 자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도시권으로서. 현재는 이쪽에 세종이나 대전 공무원분들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대전이나 세종시 또는 충남이라든지 자꾸 그렇게 특혜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네. 줄이고 하자고. 근데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해요. 이건 한시간 거리라서 어차피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말기인 79년에 중화기획단이 임시행정수도 만들 때 그때도 이미 정치적 수도인 서울과 행정 중심이 될 임시행정수도 사이에 고속철도를 놓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이미. 진짜 19년 시점에도. 아주 오래 전부터 예, 계획이 있었네요. 이거 그냥 하나의 거대한 양축으로 간다 아령처럼 네. 그런 거라서 KTX 같은 것도 다 놓는 건 문제 없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너무 총주로 KTX 가버리는 바람에 오송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문제고 이 해소는 해야죠. 핵심은 KTX 놓냐 마냐가 아니라 국회의원분들이 세종으로 오셔야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국회가 이전 여기 얘기가 더- 여의도 있으니까 네. 가보면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3-4번을 서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이번에 세종 분원을 만들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강제했으면 좋겠어요. 임기를 세수 쪼개서 3분의 1은 세종, 3분의 1은 여기 여의도, 3분의 1은 지역구 이렇게 순환시키도록. 그런 균형을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네. 사실 지방 인구 소멸 이런 것들 정말 걱정을 정말 많이 걱정입니다. 하잖아요. 다니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정말 이대로 가다가 서울이 다 독식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울 독식은 아니고 네.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 인구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는 수도권 독식이죠. 그렇죠. 네. 경기도 인구 늘고 있지 않습니까? 1,300만인가? 그러니까 경기도 또 신나셨던데 공무원들이 우리가 잘해서 멋진 경기도인데 그건 아니고 서울을 못 사니까 그런 거죠. 공급 안 해서. 그러니까 그 대안은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심이 두 개인데 그게 동남권하고 수도권인데 중간에 하나 더 만들어줘야죠. 이건 한국의 인구 소멸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 그것도 말하는 거지만 일본도 지금 도쿄 1국 형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전국이 망가져 있는 거고 중심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을 선택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도쿄에 있으면은 규슈나 홋카이도 사람은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큰 게 있어주면은 꼭 이사 안 해도 출퇴근하면 되니까 자기 동네에서 인구 소멸이 늦춰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대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대대청에서 중심이 만들어지면 호남권이나 충청도, 강원도권이 인구가 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마지막 불꽃을 키우고 있는 지방의 형님 도시들, 익산하고 순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도시들이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잘해서 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을 하시고 지금 도시를 마지막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인 거죠. 인구를 모으고 전철이나 트램 잘 놓고 그리고 농촌의 인구들을 과감히 흡수하고 그리고 농촌 지역은 다시 녹지로 돌리거나 해서 관광지로서 매력 있게 만들거나 한국은 농촌 가보면 애매하게 농공단지들을 만드는 바람에 농촌이 매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가보면 다 매력 있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래요. 다 보면 그거 똑같아요. 뭐 인정 있고 공기 맑건데 공기 안 맑아요. 농공단지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일단 도시들이 중간 도시들이 직교시키고 농촌을 과감하게 좀 재정비해야죠. 한국의 농촌은 박정희 정권 때 한번 크게 손본 다음에 농촌은 사실 방치해 왔어요. 그리고는 도시 확장을 위한 택지 개발지로만 보고 있는 거죠. 농촌을. 농촌에 대한 배려도 하는 것이 중소도시 살리는 거고 중소도시 살리는 것이 한국 전체 인구 균형을 맞추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투자 가치로 많은 이제 분들이 집을 사고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살면 마음도 편하고 좀 살기도 좋고 이런 데를 혹시 눈여겨 보시는 곳이 있다면 뭐 그 특징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도시를 네. 말씀해 주신다면 뭐 그런 데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책에서 강조한 것은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곳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은 살아봐서 아는데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거기 사기 좋은 곳이죠. 네, 사기 좋은. 상습 수혜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는 침수될 거고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건 원래 지역 문제다. 박정희 정권 때 북한과의 제2차 전쟁을 대비해서 인구를 남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빈 땅을 찾아낸 게 강남인 거고 왜 빈 땅이었겠냐.
살기 안 좋으니까 빈땅이지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강남경은 엇갈린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랑은 사실마다 다르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 제가 다녀본 바로는 남양주, 고양 네. 지역 두 지역은 살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서울 인접 지역이자 아직도 개발할 택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사기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해선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지부터 여의도까지 1시간 KTX 이음으로 이 라인들은 이미 많이 떴는데 여전히 뜰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화성 서부 지역, 평택 서부 지역, 그리고 충청남도의 북부 지역, 뭐 당진, 아산, 요즘 아산 이미 떴지 않습니까? 천안 아산역 해가지고 네. 그 라인들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1세기 중반에 가장 핫할 지역은 이 서울 수도권의 서남부 이 라인이 아닌가. 서해선을 따라. 답사보험에 힘을 느낍니다. 네. 우리가 집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서 도시문헌학자 김수석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60년대 이후로 철도를 잊어버리다가 갑자기 철도 붐이 불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철도들을. 지금 거의 폐선 위기예요. 그쪽 다 각 도시의 외곽 지역들인데 거기가 인구가 늘지 않는 거죠. 근데 한국이 망하지 않나 같이 갈 거다. 또 안고 간다. Round one, fight.